마치 HBM을 안 쓴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사실 HBM을 안 쓸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쪽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상하이에 있는 중국 거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구글의 다음 세대 TPU에다가 HBM이 안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메모리 아키텍처를 쓸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요거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D램이라든가 스토리지, HBM 같은 요런 메모리들이 어떤 계층으로 AI 인프라가 구축될지를 좀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식은 여기 X에 주칸이라고 하시는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분으로 보이시는데 이 팁스터로서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반도체 쪽에서 이런 루머들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TPU V8에서 구글이 HBM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형태의 루머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루머예요. 좀 이상하죠. HBM4가 이제 뭐 구글 TPU에 들어간다 뭐 논의도 있었고 아니면은 V8에서 HBM4를 선제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HBM3E를 우선적으로 넣는다 이런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까? HBM4가 과연 더 많이 시장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은 중에 이런 루머가 나온 거죠. 이 소스라고 하는 것이 구어타이 하이통이라고 하는 여기에 애널리스트 분이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증권사인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특정한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쪽으로 신뢰도가 높다 안 높다라는 거를 판단하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 소스가 사실인지 아닌지하고 관계없이 요 내용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AI, GPU, TPU 이런 ASIC 진영에서의 메모리 계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당장 나오죠. OCS 옵티컬 서킷 스위칭이라던가 CXL 프로토콜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쓴다. 이러한 요즘 약간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그거죠. 향후 2-3년 동안 AI 성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HBM이. HBM이 충분히 많이 생산되지 않을 거니까 새로운 대체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HBM이라는 거는 TSMC에서 말하는 혹은 삼성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얘기하는 이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나 RDN 인터포저 같은 GPU랑 HBM을 딱 붙여갖고 만드는 구조를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D램이라고 치면은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꽂는 거, 꽂을 수 있는 거 DIMM 구조를 이제 꽂을 수 있는 D램이 일반적인데 HBM은 저렇게 꽂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아예 갖다 붙여넣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HBM과 이 로직 다이 하나의 스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엔비디아 GPU라든가 구글의 TPU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평평한 이런 배선만 할 수 있는 인터포저에 미세하게 연결을 하도 있도록 해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어스라는 캐파가 부족하다 해서 제가 여러 병목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 중인데 이게 HBM을 제거하고 16개에서 32개의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트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이 렉에서 각각의 이 쟁반이죠. 쟁반 하나 딱딱 꽂을 수 있는 그 트레이 16개에서 32개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인 D램 메모리 캐비넷을 구축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트레이인데 이 트레이마다 어떤 거는 GPU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스토리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렉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렉을 가져왔고 각각의 렉이 서로 다른 형태의 뭔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렉을 여러 가지 보여준 건데 그런 렉 중에서 이 여러 가지 렉들 중에서도 구글은 그 렉 16개에서 32개에 해당하는 그 모든 곳에 D램을 다 박아 넣는 이렇게 되면 D램 수요, 일반 D램 수요, LPDDR이라던가 일반 RDIMM이라던가 RUDIMM 같은 그런 서버용 D램의 수요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HBM 대신에 쓰는 거니까.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면서 이 세 부분으로 분해해가지고 뭔가 계층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광 스위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CPU도 두 가지 종류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엔비디아도 CPU, 블루필드 DPU라고 하는 거에 꼭 실제로 ARM의 CPU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이 전체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D램의 HBM의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엔비디아가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D램 부족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루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 확실하게 나온 내용은 HBM을 완전히 안 쓴다 이런 내용을 한다라기보다는 HBM 기반의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이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지 알지도 모르고 루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HBM을 안 쓴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도 사실 HBM을 안 쓸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뒤쪽에. 근데 이 HBM에 일단 병목이 있는 건 맞죠? 이 GPU에다가 HBM 여러 가지 해놓으면은 HBM이 밴드위스가 높으니까 초당 한 방에 내보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짱짱짱 많으니까 AI 쪽에서도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 그러한
워크로드에서는 무조건 HBM이 있어야지 이 병목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DRAM을 막 써버리면은 아무리 컴퓨팅이 빨라도, 아무리 TPU가 컴퓨팅을 빠르고 전성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DRAM 자체의 메모리 병목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못 내지는 거기 때문에 HBM을 아예 안 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HBM 자체가 엔비디아가 다 뺏어가고 AMD가 다 뺏어가면은 구글이 충분한 HBM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병목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HBM을 못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라고 하면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바꾸느냐, 원래는 이 GPU가 있으면 이걸 둘러싸면서 이 HBM들을 싹 깔아놨죠. 그래서 얘들을 서로 다 엮을 수 있는 인터포저라는 것도 연결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대한 판때기에 GPU랑 혹은 여기서 구글 같은 경우는 TPU겠죠. TPU를 꽂아놓고 주변에 HBM을 박아놓는 식으로. 그래서 이 TPU 같은 칩들을 보면은 이 반짝반짝거리는 부분 보면은 이 가생이에 HBM들이 조그만 칩들이 붙어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TPU가 되겠죠.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로직이 있고 양쪽에 HBM 깔고 이 전체를 밑에 거대한 인터포저라는 판때기가 다 연결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어스라고 하는 그 인터포저가 병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인터포저 자체도 실리콘 인터포저로 쓰게 되면은 똑같이 웨이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웨이퍼의 이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크면은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코어스 개수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딴 거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코어스가 부족하면 이걸 갖다가 다 붙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똑같은 로직을 갖고 있는데 별도의 16개에서 32개에 해당하는 D램만 가득가득 담겨있는 이 렉을 별도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우리 반도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포토닉스 기반으로, 광기술 기반으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돼서 CPO라고 하는 별도의 반도체와 옵틱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얘기를 했죠. 베라루빈의 CPO라고 하는. 그래서 기사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3계층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송을 하는 레이어. 요건 전부 다 광 케이블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CS라고 하는 옵티컬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CXL 유사 프로토콜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TPU라든가 CPU라든가 그리고 메모리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할 때에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프로토콜을 사용해갖고 왔다 갔다 시킬 거다. 그게 광통신을 이용할 거다라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스토리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SSD가 아니라 D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이어가 스토리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D램을 워낙 많이 때려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TPU 한 개당 접근 가능한 이 D램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중간계층을 이룰 거다. 그게 한 512기가에서 768기가까지 엄청난 용량으로 다 때려 넣어서 거대한 렉을 따로 만들어 놓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컨트롤 레이어에서는 이 메모리 CPU에 해당하는 거, 얘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용 CPU를 가져간다. 엔비디아의 블루필드라고 하는 DPU가 별도의 CPU를 가지고 있고 걔가 SSD 스토리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별도로 얘네들을 다 컴퓨팅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CPU를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CXL을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 이런 여러 가지 D램을 막 꽂으면은 예를 들어 각각의 밴드위스는 굉장히 작지만 여러 가지를 막 박아 넣어가지고 얘의 밴드위스를 늘리는 형태로 하면서 CXL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CXL이 좀 장점이 뭐냐,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D램을 접근을 하는 우리가 흔히 코헤런스라고 하는데 얘를 한번 읽어올 때에 얘는 한 1초 만에 걸리고 얘는 한 10초 만에 걸리고 이러면은 결국 10초의 변모에 걸리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가져와야 뭔가 컴퓨팅 걸리니까. 근데 CXL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러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한 방에 똑같은 시간 내에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캐시 코헤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잘 가져와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하면은 HBM을 안 쓰고도 D램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옵티마이즈해서 얼마나 자각성능이 잘 나올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키텍처를. 그러면서 이 레이턴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HBM이 바로바로 쏘아주면은 이게 10나노세컨드 이하로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데 그냥 구리선으로 찍찍 이동하면은 이게 200나노세컨드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나마 옵티컬로 해서 조금 더 중간계층으로 빠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구리기반으로 얘기한 거는 이더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옵티컬로 광 스위칭으로 다 바꿔버리면은 100나노 이하도 가능하니까 D램에서 한 방에 여러 가지 D램을 쫙쫙쫙 뽑아주고 그거를 옵티컬로 이렇게 잘 엮어서 하면은 HBM만큼 이렇게 빨리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지연 시간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어 1 CPU, 티어 2 CPU 이렇게 나눠가지고 티어 1 CPU 같은 경우에는 TPU 메인보드에 위치를 해가지고 TPU가 잘 이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 연산을 잘 할 수 있도록 TPU 간의 인터커넥트를 잘 연결짓는 역할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티어 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자체를 관리하는 전용으로, 메모리 D램 관리 전용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CPU 쪽에서 이 PCI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CXL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CPU가 다 맡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변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별도의 CPU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는데, 핫데이터는 이 실질적으로 뜨겁다라기보다는 뭐 물리적으로 뜨거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이 많은 걸 핫데이터라고 하고요. 한번 저장해놓고 한참 있다가 쓰면 그걸 콜드데이터라고 해요. 중간에 걸 우리가 웜데이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 콜드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만 D램으로 따로 오프로딩 시키고, 나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빨리빨리 해야 되는 KV 캐시 같은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도 핫 KV 캐시는 전부 다 HBM에 올려놓고 쓰거든요. 왜냐면 당장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 멀리 D램에 갖다 놓고 쓰면은 또 가져오는데 레이턴시 걸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데이터들은 HBM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성격, 데이터 워크로드에 따라서 핫과 콜드에 따라서 메모리 각각 대응을 물리적으로 나눠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연산 자체는 연산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느라고 병목이 돼서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기존의 TPU HBM 직접 연결 방식과 비교했을 때 3-in-1 분할 결합 솔루션이 지금 제안한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뭐다? 계산 효율 손실을 2% 미만으로 줄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어요.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자, 기존 TPU 플러스 HBM에서 이 구조를 바꾸면 HBM을 아예 안 쓴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D램을 별도로 하는 이 3레이어로 구축하는 이 아키텍처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 자체는 약간 어그로성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2%에 해당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 D램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그 렉에서 접근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쓰이는 손실이 광통신을 이용해서 빠르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원격 메모리 자체가 HBM만큼 빠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원격 메모리를 써도 연산이 기다리지 않게끔 만드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리패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TPU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TPU 설계자가 아니잖아요. 저 이게 유튜버인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프리패치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연산을 막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요걸 쓸 것 같아 하면은 그걸 그때 가서 D램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D램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다음에 쓸 데이터를 미리 패칭하겠다, 프리패칭하겠다는 게 프리패치라는 개념이고, 요 프리패치를 통해서 다음에 쓸 데이터를 이미 가져와 있어야지 계속 돌면서 컴퓨팅이 되겠죠. 요거를 TPU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TPU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쫙쫙쫙 컴파일 해가지고 그거를 한 방에 돌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TPU가 컴퓨팅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로딩을 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GPU는 요거 한 대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TPU가 어느 정도 스케줄링 돼 있다라는 것이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이어를 막 계산하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의 지금 레이어를 막 계산하고 있는데, 다음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를 미리 외부 D램에서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산이 멈추지 않고 시퀀셜하게 딱딱딱 다음 레이어 이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링을 잘 할 수가 있다면, TPU가, 그러면은 바깥에서 D램을 가져와도 꼭 HBM이 아니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을 아예 뺄 수가 없는 게, 보통 학습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은 KV를 계산한다라거나 뭐 액티베이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접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반면에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냥 가중치, 이게 파라미터들을 쭉 읽어오면 되고 읽기 위주죠. 그런 다음에 KV 캐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업데이트돼서 계속 바뀌는 핫 KV 캐시가 있고, 좀 별로 안 바뀌는 콜드 KV 캐시가 있기 때문에 KV 캐시를 여러 층위로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습 쪽은 HBM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아이언우드도 인퍼런스 중심의 TPU다 이런 얘기를 했죠. 즉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는 구글 입장에서는 인퍼런스 중심으로 결국은 갈 텐데, 유튜브도 인퍼런스 해야 되고 구글 서치도 인퍼런스 해야 되고 인퍼런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텐데, TPU가 이렇게 인퍼런스 위주로 시퀀셜하게 가는 구조에서는 KV 캐시도 좀 층위를 나눴고 HBM은 좀 덜 쓰고 일반 서버용 D램을 많이 쓰는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에서는 HBM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지만, 또 인퍼런스에서는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게 구글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 KV 캐시라고 하는 거는 이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에서 이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번 한 단어 내뱉을 때마다 쓰이거든요, KV 캐시가. 근데 그 KV 캐시도 나 어렸을 때 기억, 아니면은 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자주 호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콜드 KV 캐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문장을 대답하고 있을 때 그 전 문장이라든가 이렇게 바로바로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은 핫 KV 캐시에 담겨 있어야겠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대답을 할 때 필요한 KV 캐시가 있을 거고 별로 안 필요한 KV 캐시가 있을 텐데, 그걸 층위로 나눠서 하겠다는 개념은 이미 엔비디아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블루필드 DPU에 SSD를 막 박아 넣어가지고
거기에 KV 캐시를 오프로딩 하겠다는 개념이 이번 베라 루빈의 개념이고, 심지어 루빈 CPX라고 하는 것도 프리필과 디코드를 나눠가지고 HBM이 안 쓰는 부분은 GDDR7으로 바뀌었다. 그게 루빈 CPX죠. 그러니까 이미 KV 캐시라든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워크로드가 좀 층이 성격이 다른 것들을 메모리의 물리적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TPU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컴파일링 해가지고 한 번에 쫙쫙쫙 스케줄링 할 수 있는 TPU만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HBM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을 훨씬 더 줄이면서도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하면은 TPU에서 오히려 서버용 D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HBM이 줄어든다고 해서 비용이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코어스하고 HBM 비용이 없어지긴 하지만 대신에 이 옵티컬 인터커넥터 부분이 확장이 되겠죠. D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빨리빨리 보내려고 옵티컬 쪽으로 빨리 설계를 한다라면은 그만큼 빨리빨리 쏘아줘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할 거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구글이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키텍처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브로드컴이 또 옵티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HBM 완전 제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텐데, 인퍼런스로 가면 갈수록 HBM 대신에 D램, 방금 말씀드린 그런 16개에서 32개의 D램만 가득 차 있는 렉을 구성한 이런 구조의 옵티컬 인터커넥터를 쓸 수도 있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계도 있는 게, 외부 D램 풀을 아무리 뭐 OCS 같은 스위칭을 써가지고 해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HBM이 하던 역할을 아예 대체를 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재밌는 게 3월 5일 이전에 최종 아키텍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내부자 유출일 수도 있고, 지금 2월인데 다음 달까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30% 적용을 한 다음에 2027년 3년 내에 1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자, 이 말은 2027년 이후 TPU V8이라든가 TPU V9쯤에 요걸 또 이제 검토를 하겠다. 왜냐면 HBM이 워낙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구조를 TPU에 맞게 좀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HBM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메모리도 속도와 밴드위스 여러 가지 층에 따라서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지금 AI 컴퓨팅 시장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이 D램의 쇼티지가 지속될 거다. AI 인프라가 투자가 되고 있는 이상은. 그러면서 광 스위칭 기술을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하면서 좀 더 퍼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도 TPU라고 하는 미리 컴파일링을 하고 예측을 해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퍼진다라고는 볼 수 없고, 이 TPU의 스페시픽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ero에서 다양한 소식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서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